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인기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된 6억 원대의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나연 씨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우리 사회가 연예인들의 이른바 비투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나랏돈까지 받고 있는 영재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반납하고서라도 의대에 진학하겠다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 그 바탕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수억 원대 채무불이행, 이른바 비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모친과 나연을 상대로 빌려간 6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1심 결정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이 됐는데요. 나연의 소속사는 추측성 글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또 비투 사건인데요. 네. 그렇죠. 이 나연 씨의 경우 지금 어떻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지 사건 좀 간략히 좀 네.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이 사건은 일반 그 연예인분들 과거의 비투와는 양상이 약간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 어머니의 전 연인이라는 A 씨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연인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사실 대단히 좀 혼재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2년 동안 아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5억 원이 넘는 돈이 갔고요. 총 한 뭐 6억 원 정도를 그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거기에 한 1억 원 상당은 카드를 대신 주고 교부해서 이제 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어떻게 봤느냐? 이게 연인 관계의 어떤 특수성은 상호간에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빌려준 돈이냐 아니면 증여 명목으로 간 돈이냐.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원고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당사자 A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큰 돈을 내가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재판부가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게 뭐 약정서를 쓰거나 뭐 계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트하는 그런 관계, 연인 관계였는데 나중에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경우들을 좀 봅니다, 종종. 근데 제가 맡았던 케이스에서는 패소했거든요. 이 여자분이 돈을 준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었어요. 뭐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마 이 기사를 보고 좀 추정하기로는 그때 그 여자분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 남자분한테 그 시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돈을 가져간 게 아마 다르게 판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잠깐만 새길로 빠지면 네. 그러면 대여금이 아니라고 봤다면 그러면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 증여세 내야 된다. 혹시 판결이 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증여라고 마침표를 찍어준 건 아니고 대여가 아니다 정도로, 그러니까 대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정도로만 그러면 사실은. 이 소송을 본 국세청이 증여세 내라고 통지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요. 그런 이슈도 생길 수 있겠네요. 충분히. 예. 대여금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거다라고 하면 상여받은 증여. 증여받은 거다 무상 그러면 증여.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겠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그렇네요. 네. 새로운 관점. 네.
그래 궁금해서. 예, 면세점 이상이니까요. 이거는. 네네. 네. 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는 A 씨와 나연 씨가 아니라 나연 씨 어머니. 아 그런데 나연 씨를 상대로도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딸이 이 연예인 데뷔를 하면은 그 돈을 주기로 했다. 이런 주장도 A 씨가 했거든요. 그러면 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받아들이진 않은 건데 네. 딸이 이 이제 데뷔 이런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문제를 네. 삼은 거죠. 그리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6년 동안 나연 씨가 이 A 씨 명의로 된 카드, 신용카드로 학비, 월세 등을 이제 결제를 한 것으로 나연 씨가 어, 또 직접 예. 쓴 게 있다. 네네. 네. 근데 같이 이제 오는 이거를 나중에 갚아라고 준 게 아니라 너 지금 벌이가 없으니까 이걸로 용돈 써? 이건 완전 다른 문제니까 예. 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본 거겠죠. 이거 그러니까 연인 관계니까 예, 이 정도. 간단히 정리하면 대여냐 증여냐인데 대여를 입증을 못했으므로 네. 토해낼 이유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 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네. 일부 누리꾼들이 나연 씨에게 지금 그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저도 댓글들을 쭉 봤는데 아니 그 정도 큰 돈 받았으면 지금 뭐 사회적으로나 이게 연예계에서 성공했는데 좀 도리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차원에서. 비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리꾼들의 이런 시각을 다른 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한민 작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도리상 도의적으로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공격은 이제 평소에 사람들이 갖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리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타겟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2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뭐 수입이 좀 있고 하니까 돈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M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기장이 곧 SNS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만 SNS에 올리는데 연예인은 거의 모든 생활이 언론을 통해서 가장 밝은 부분,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만 나가니까 대중이 인지하기에는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인생도 행복한 사람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돈을 힘든 시절에 써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걸 안 줘? 그러니까 이 도의적인 부분이 다른 누구보다 더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늘 밝은 부분만 받고 잘 되는 것만 봤던 사람이니까 그 반대급부로 뭔가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이 더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갈라서 봐야 게 지금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연예인 관련 비투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연예인인 자식이 전혀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네, 그런 경우 부모가 많죠. 빚을 졌고 네. 부모가 갚을 능력이 없어 어느 순간에 그게 자식인 연예인한테 왔는 경우 그러니까 네. 부모가 그 진 빚의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뭐냐면 쓰임새에서 자신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는데 빚을 떠안는 경우와 지금 여러분의 설명에 따르면 나연 씨도 일정하게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누리꾼들이 이걸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예인의 개입 여부. 그러니까 비투가 됐을 때 어느 연예인은 비판에서 좀 자유로운데 어떤 연예인은 또 대단히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약간의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막 돈을 투자금이든 무슨 명목으로 딸이든 아들이든 야, 내 자식이 아무개인데 뭐 그걸 못 믿어라고 이용당했을 때 그럼 당신도 뭔가 같이 뭐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한켠에서는 아무리 자식간이어도 자기는 몰랐는데 부모한테 이용당했구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영상이나 방송에서 비치는 연예인의 모습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에 엄청난 비난 비판에 시달렸었거든요. 마이크로닷 본인에게. 근데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래퍼잖아요. 또 래퍼 제가 문화는 잘 모르지만 스웩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어려웠지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성취를 이뤘어. 그 성취 그래 아주 고가의 시계,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 뭐 이런 문화랄까 이런 플렉스? 공유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대단히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었던 상황에서 이 비투라는 게 부모가 그것도 이 시골에 같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사실상 사기를 쳤어? 이 부분에 대한 공분이 정말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문제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느냐 아니냐. 단순한다. 네네네. 본인이. 예. 연예인 본인이. 네.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그 돈, 금전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평가자들로 네.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미지를 먹고 사는 게 연예인이고 대중이 그 사람에게 열광하고 좋아하고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팬심을 표현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자신이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성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명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고 이제 연예인들이 생각하잖아요. 유명하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안 좋은 이슈에 내가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나는 좀 그거에 따른 타격이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연예인들도 인지하고 있죠. 네, 어느 정도는. 그럼 이제 연예인이 조금이라도 그 금전적인 혜택을 봤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거는 제쳐놓고 연예인은 빚을 지는 사실조차도 모를 정도로 뭐 했는데 네. 나중에 빚을 떠안아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때 뭐를 떠올렸냐면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셔요. 네. 돌아가는데 보통 빚도 네, 맞습니다. 상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소급 재산이니까. 그래서 소급 빚을 재산. 상속을 안 하려면 채권도 포기를 해야만 되는 상속 포기해야 됩니다. 게 포기되는 이 원리가 왜 그러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요.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뭐 뇌물죄 이런 데서는 포괄적으로 보지만 민사법 원리에 따르면 일단 부부 별산이고 정확하게 각자 다르게 계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증여세를 물리고 이런 부분인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법적 상속분으로 그대로 딱 본인이 가져야 될 몫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소극 재산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빚도 재산의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10억 빚이 있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부인과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떠안아야 됩니다.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달지 가족과 좀 무관하가 할달지 그러면 이 빚을 그대로 떠안고 거기에 대해서 출로를 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내지는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다만 이런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무조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뭐 이제 비투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가 이제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상식적으로. 근데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자식이 비투에 몰렸는데 연관된 게 아무것도 하고 해서 이제 그걸 안 지게 되면.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러면 부모님의 재산도 상속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네. 수 있죠. 예, 그 이론상으로는 관련해서.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를 그러니까 승계를 안 하는 것이 되니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모가 누리게 된 이 연예인 이름을 팔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는 없더라도 부모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상속이든 어떻게든 그걸 받게 되고 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는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를 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김혜수 씨 같은 경우도 한번 비투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김혜수 씨의 이름을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끌어다 쓰고 이 부분을 몇 번씩 갚아 나가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단절하고 손절을 어머니와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행위가 멈추지 않았던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헤아릴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네네. 또 비판해서 좀 연예인 비투 사건 네. 보면 이제 갚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죠. 네. 예. 그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대중이 그 서사를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는 이제 래퍼들 문화 중에 이제 수액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재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 이걸 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라는 가수도 이제 힙합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집이 공개됐는데 집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뉴질랜드 집이요. 네. 그러니까 분명 그 아버지가 사기를 통해서 취득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고 잘 윤택하게 잘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대중들은 보는 거죠. 그 수혜를 분명
자녀인 마이크로닷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대중이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연 씨의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면 일정한 책임성이 네. 있다. 실제로 어느 쓰기도 정도는. 했고 그럼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책임성이네요. 결국.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네. 그러니까 나연 씨의 경우도 일정한 책임은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이제 법원에서는 그걸 도의적 책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릴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고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 내렸지만 대중은 정서법에 의해서 그 도의상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이 이제 법 논리를 앞세울 필요는 없으니까 네. 대중 같은 경우. 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런 시선 어떻게 그러니까 세 분은 평가를 하세요? 저는 항상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댓글을 보거나 반응들을 볼 때 사람들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엄청 정확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분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비판할 지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나연 씨와 관련해서도 이 소속사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자제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안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은 본인도 썼다라고는 하네. 그리고 연예인 데뷔를 하면 갚겠다고 한 말도 그냥 가공해서 했진 않지 않았겠느냐. 이 관계에 지속된 그것도 길었기 때문에 정말 연습생일 때부터 좀 지원을 한 측면이 있으면 이렇게 성공하면 그래도 조금은 네.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맥락을 다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그 주변 정황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중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을 내리는데 초창기 대응은 일단 연예인들이 좀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왜 가수 성시경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공인은 정치인이지 연예인이 공인은 아닌데 보통 대중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개된 일을 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생각해서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유명인이죠. 유명인이죠. 근데 이제 공인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도 한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거짓말하고 비리를 저지르고도 다시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하기도 하는데 정작 연예인은 그런 사회적 물이나 이슈에 휘말리기만 해도 자신의 생계가 끊겨야 되는 억울함이 좀 있다. 수층이 이제 만만하게 본다 이런 뜻인가요? 네. 가수 성씨가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일부분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뭐 많은 이 정황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일단은 좀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례들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공정에 좀 민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이라든지 뭐 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돈이 연관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B2 같은 경우는 이웃 일반인들의 돈을 직접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막 그 자극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나연 씨의 경우에는 뭐 이제 일부는 또 나연 씨가 본인이 직접 썼다. 네. 이런 부분 같은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기초로 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판단은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아무튼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저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의견 표명은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전에 이제 M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연예인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어떤 뭔가 이게 좀 그 신중한 부분들이 좀 어떤 그 고삐가 풀렸다고 해야 될까? 별로 신중하지 못한. 그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네. 악용되는 한 경우도 있죠. 여자인이 뭐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 남자친구하고 사귀면서 가방을 선물 받고 뭐 데이트하면서 데이트 비용이 소모가 됐겠죠. 근데 이분이 좀 유명해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헤어진 다음에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수억 원대의 선물을 받아갖고 데이트 비용으로 소모가 됐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연예인분은 억울하게 몇 년을 쉬어야 됐습니다. 재판부 결과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유죄가 됐어요. 어머. 근데 대중은 모릅니다. 그분이 무죄인데도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그분이 또 피해를 입으실까봐 또 오해하시는 분이 또 생길까봐 이름을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선물 받았던 선물도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데이트 나머지는 부풀려줬고 데이트 비용이었다 순수.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그는 둘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연예인이란 이유로 재판까지 가고 그러니까요. 이미지가 그렇게 더 씌워져가지고 몇 년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 연예인이어서 어떤 치료되는 부분도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돼야 되는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궁금해서 변호사님 네. 연인 사이에서 막 그 약간 고가의 선물을 주면 네. 그것도 증여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증여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기가 아무리 쫑긋해지네요, 지금. 고가라고 해도 뭐 가방 이런 선물이란 거는 네. 엄청난 가액은 아니어서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되면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고가라고 하면요. 저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근데 굉장히 지금 저도 동시에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저는 뭐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는 타입도 아닌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러다 큰일 나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럴 돈도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또 꽂혀가지고. 자, 1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토닥토닥 MC 장원, 장유매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공계 우수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의대 합격선이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떤 그 자연대 공대보다는 의학 계열로서 지금 현재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입학하자마자 휴학한 학생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추대 등을 가기 위해 반수를 하고자 휴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대에 입학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의대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퇴를 하겠다 하고 제 사인을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럼 의대 가는구나. 그럼 그렇다. 공대를 와서도 열심히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의과대학은 들어가기만 하면 꼴찌를 해도 수억입니다. 결국 굉장히 지금 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의료 현장에는 의사가 없다고 난립니다. 의사가 몇 명을 준다 해도 안 와. 뭐 그렇게 광고를 하고 4억을 주니 3억 5천을 주니 해도 올 의사가 없고 그러니 참 문제는 문제라. 네, 의대 쏠림 현상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이건 뭐 분석하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연봉이 높은 안정된 직업 네. 그걸 선호한다. 어찌 본다면 여기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쩌면 인지상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그 기술이 이제는 의료 기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의대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가는 사실은 분석할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왜 의대여야 되느냐가 사실은 이야기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이공계는 그러면 왜 외면하느냐. 오히려 이게 사실은 좀 그러니까 그 이야기 돼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세 분은 주변에 혹시 의사 선생님이 의대생이 있습니까? 주변에? 의대생 아는 선배 아이가 의대 진학을 이제 재수를 통해서 했는데요. 네.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주변이 대단한 일 해내셨다 우리 선배라고 하면서 부모한테? 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재수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진학을 해봤더니 재수는 양반이고요. 바로 고3에서 진학한 학생 거의 없고 30대 직장인도 있었다라고 하고 거의 의대 지망생 중에 들어가서 봤더니 1학년 삼수 사수는 거의 기본으로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제가 그때 받았거든요. 제 선배는 의대는 아니라 한의대. 네. 사회는 이제 10년도 넘었는데 공부했고 한의대 간 선배도 있긴 해요. 저희 과에서도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이제 그 한의원 개업해가고 이제 거기서 한의사 하고 있는데. 한의대 같은 경우는 나이 먹어도 가는 이유가 나이 먹을수록 그 환자들의 신뢰를 받는 직종이 한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륜이 많은 의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으시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다른 직종에서는 불리하지만
의사, 특히 의사 중에서도 한의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호재로 작용한다. 빨리 나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 작가님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삼수를 해가지고 결국 의대를 갔습니다. 꿈을 이뤘군요. 공대를 갔다가 없어지더니 좀 있다가 의대에서 나타났는데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분이네. 예. 근데 이게 벌써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3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럼 최근 현상도 아니네. 그때부터 그러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들이. 그래요? 근데 혹시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의사 할 만하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렇긴 그 친구분은 그런 얘기 하시던가요? 그 친구랑은 한 20년 동안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사 고수익이죠. 네. 그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도 1년 아니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네. 저희 어머니도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제가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하루 종일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느낀 거 뭐냐, 저거 나는 못하겠다. 나라면. 정말로 막 머리 산발해갖고 제대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전공이라든지 전문의 뭐 2단계 이제 얘기하듯 막 피로에 쩔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고 네. 막 거기다가 보면은 이제 그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절실하니까 네. 이제 별별 얘기를 또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중에는 또 진상도 있을 수 있고 네.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 고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이 온당한 보상일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공부를 되게 잘해서 의대에 갈 만약에 기회가 생겼다면 난 갔을까?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의사 안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고 계층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돈 과가 대고 어디냐고. 조금 편한 과로만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서 전문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또 틀리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좀 틀리고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여성 방송인 분인데 꽤나 고수익인데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이제 의사분이랑 결혼하셨어요. 월급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작더라고요. 의사 남편분이 의사인데도 그런데도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전문의 시험 통과하고 이제 페이닥터로 가던가 나중에 이제 돈을 벌어서 개원을 하게 되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정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공공병원 같은 경우도 원래는 60세였는데 올해 65세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도 지금 더 늘리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또 개원하면 또 그것도 상관없네. 그냥 개원하면 아예 상관없죠. 그러니까. 공공병원 65세인데 71세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정년이. 네. 아니 그래서 안정되고 고수익의 어떤 그 직장, 직업을 찾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석하고 말 게 없다. 네. 그렇다는데 뭐냐면 저는 거꾸로 그러면 다른 이공계는 져버리느냐, 등지느냐, 오히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약간 이제 신흥 계층, 신흥 귀족으로서 좀 자리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조계 쪽이 대표적인 이제 신흥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인데 여기 이제 소위 사자 직업이라는 거에서 이제 의사, 약사 이런 한의사 계통이 추가가 됐죠. 근데 이제 부와 안정된 직장 플러스 이제 권력이라는 측면이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공부방이라는 동아리를 했을 때 저희 과랑 한 여대 약대랑 같이 이제 조인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봐서 약학 대학도 엄청 선호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능 다시 봐서 그냥 다른 대학 인문대로 가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동아리 활동하면서 보았을 때 서울시내 의대를 다니다가 시험을 다시 봐서 경제학과로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온 친구도 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허용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저희가 첫 출발점부터 이야기하는 건 개인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합리적인가? 이공계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자문하는 회사에서 대단히 이제 과학 기술자분들, 엔지니어 분들을 자문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충분히 의대를 갔을 만한 성적을 내신 분들이에요. 뭐 이제 출신 대학이나 뭐 이런 과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도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이나 존중이나 존경 이런 부분이 의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고 그냥 기업에 들어가면 그냥 회사원, 정부에 들어가면 그냥 공무원 이 정도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 지금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데 연구 개발비를 확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R&D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과학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공학 계열로 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정부 정책이 이런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입장 바꿔서.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박사기를 땄다고 쳐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그 과학계에 이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되게 강조가 돼서 제가 대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들었는데 그 박사학위를 따고 연구원들 그 인력 파견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견 업체도 있더니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정부 정책이 그렇게 잡히니까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따라서 하고 버리고 하는 비정규직으로 잠깐만 쓰는 이게 되다 보니까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그러니까 그 바탕에 두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풍토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몇 달짜리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거를 해가지고 알아봐서 연결해주는 인력 파견 업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공계에서 이런 상황이면 누가 가고 싶어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10년, 20년이 계획이 바로 돼요. 나만 그게 따른 노력만 하면. 하지만 이공계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려 그러면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근데 의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의사 면허증만 따면 존스 홉킨스 졸업생이랑 내가 경쟁할 일이 없습니다. 이한여서의 경쟁만 해서 시험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정해진 루트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풍토가 그런 거잖아요. 기초과학, 이학계열, 기초과학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거에서 학원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유명 강사가 돼서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더 낫다. 이런 뭐 자주 어린 얘기가 나올 정도고. 그러면 어떤 유명 회사나 뭐 산하 부설 연구소 이런 데 간다고 치더라도 구조적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설령 거기서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속 한다고 해서 그럼 본인한테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영혼까지 바쳐갖고 개발한 기술이 어느 정도로까지는 다시 되돌아오느냐.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서 맞습니다. 거기서 온 어떤 박탈감이라는 게 있고 큰 것 같더라고요. 전 분명히 그다음에 그래서 그래 나 개업할래 해서 창업을 했어.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개원을 하면 망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의사들도 꽤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 이건 IT나 이런 거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그러면 뭘 선택을 하겠냐고요. 여기서. 그래서 R&D 예산이란 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김경수 전 지사가 메가시티 이 안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 강연을 한 부분을 책으로 옮긴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몫인데 지금 이 정부에는 기대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왜냐면 R&D 예산도 알고 봤더니 이거 끼리끼리 해먹는 돈이더라 이거 주먹구구 시기더라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지역의 거점 대학과 이 산학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대학 간 서열화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교육체제 개편과도 같이 물려 있는데 어쨌든 같이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줘서 과학계가 끝까지 어쨌든 정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같이 만들어주고 그거를 대학 학제부터 같이 가져가도록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불안한 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많이 불안해지는 게 지금 물론 문화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 산업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뭔가 이 밥벌이를 하려면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끊기니까 나중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대 쏠림 현상만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문과도 똑같아요. 예, 지금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네. 그 인문계 박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R&D조차 없어요. 네. R&D조차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문과에서 법학계열이나 상경계열 가려고 그러지 어문계열 가려고 합니까? 네, 업문계나 뭐 이제 사회과학,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은 더 네. 힘들죠. 그래도 더 지금 제일 힘드신 분들은 또 역사학계입니다. 네. 위안 가지실 것까지는 없지만 거기 분들은 지금 거의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예. 저희 쪽은 이제 생각하는 게 그 국가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네. 앞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발견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놓으면 이거는 제어가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 정책 부문이 사실은 그 살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과학 입국을 계속 역대 정부가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과학 영재 지원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책적 차원에서. 네. 그런데 R&D 예산을 저렇게 줄여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쏠림 현상을 그러니까 그 지적하고 비판하고 한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이죠.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의대, 약대 진학하면 너네 정부 돈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 다 환차한다, 다 박탈할 거야라고 해도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남으니까. 그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그 가시성 10년, 20년 뒤를 그러니까 내다볼 수 있고 그래서 인생 계획을 짤 수 있는 이것들을 부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정권 바뀌면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가 인생을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 이거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그런데 국가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정말 과학자분들이 애국자라는 생각이 나이 들면 들수록 들거든요. 볼멘 소리로 이제 과학고 말고 그냥 의학고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게 또 교육에 전반적으로 초중등 교육에도 폐해를 분명히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대 쏠림 현상이 제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게 상당 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얘는 무조건 의대 가야 되는데 심지어 돌잡이로도 청진기를 갖다 놓잖아요. 의사들은. 요즘 그런가요? 예. 오래됐습니다. 제가 돌잔치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손을 잡을 만한 위치에 있는 물건들은 뻔해요. 거기에 반드시 돈 아니면 청진기가 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때도 연필, 네. 그다음에 그 실패, 네. 그다음에 돈, 네. 보통 이런 그 정도였죠. 청진기 이런 건 청진기 이제 지금 추가된 게 판사봉하고 판사봉, 마이크, 가수대라고. 판사봉, 마이크, 청진기.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걸 주워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그 돌잡이 판을 들고 있거든요. 약간 인형 뽑기 하듯이 밑에서 이렇게 조절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잡을 때 제일 좋아하느냐? 청진기 잡으면 제일 좋아하시죠. 물론 집는다고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기분 문제인데 제일 좋아하시니까 제 입장에선. 저는 그래서 그 부모들의 어떤 그 심리를 가지고 속물이다. 뭐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만 볼 게 아닌 게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부모의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나마 안정되게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의사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결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적 선택이란 것도 개인적 노력만으로 되느냐. 제가 주변에 법조인이나 의사분들 보면요. 아버지가 법조인이거나 의사인 경우들 상당히 많이 봐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의대를 보내고 병원을 운영하면 병원을 운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대를 보내고 그게 다 재력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서인 거거든요. 교육이란 게 하나의 이제 계층 사다리 역할을 또 하고 의대 진학하면 미래가 보장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출발선부터 완전히 공정하느냐 거기엔 물음표가 좀 상당히 처지고요. 제가 아까도 초중등 교육까지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 의대반이 있다 막 이런 언론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주변을 보면 이 수학학원을 다녀야
의대 가기 용이하다 이런 뭐 대치동 수학학원 같은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눈물을 쏟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요. 엄마의 프라이드입니다. 엄마들이 인스타나 이런 SNS에 딱 학원 앞에서 사진을 우리 아이 뭐 라이딩 하는 중 하고 해시태그를 그 학원 이름 그러면 엄마들이 엄청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또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아니 물론 생각이 문제 들어요. 제기되는 부분이 있죠. 특목고를 다니다가 그래서 뭐 해갖고 뭐 특목고가 어떻게 이과로 가고 특히 의대를 가겠습니까? 과학 영재학교를 다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기존 교육 체계를 교란을 시키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저는 지금까지 인지상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의 얘기고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교육 체계가 교란 상태에 빠지는 건 분명히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저버렸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는 정책 아니냐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유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요소 중에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유인이라고 하는 무슨 뭐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끌려올 수 있게 이게 나한테 메리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정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학계에 내 인생을 투신하더라도 내 미래가 보장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로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쉽다는 겁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R&D 예산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자기 인생을 투신하겠다는 결단 이공계생한테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부모님들께도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초등 의대반 같은 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사고 수준이 절대 이 대학교, 뭐 고등학교 이상의 그런 학업을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억지로 지금 시키는 거고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고 성인이 된 다음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경험할 게 틀림없고요. 지금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벌써. 아니, 의대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의대 다니다 보면 어떤 뭐 해부 단계나 이런 데에서 막 갈등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공포증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부모 욕심 가지고 아이를 끌고 가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부모의 욕심이죠, 사실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중이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 미디어를 보면은 굉장히 좀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유행했던 직종들 보면 그 관련 드라마가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대학 드라마가 뭐 있었어요. 캠퍼스 드라마라 그러죠. 다 신문방송학과였습니다. 우리들의 천국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사랑 뭐 이렇게 보면 다 항상 그 신문방송학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방과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신방과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신방과 나온다고 기자 되고 PD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땐 그거 모르고 그냥 갔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파일럿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공군사관학교랑 막 그 관련된 직종으로 파일럿으로 엄청 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도 강자였던 게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맞아요. 항상 나왔던 거. 최근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근데 검사들은 좀 바뀌었거든요. 검사들은 요즘 드라마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악역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늘 선하고 행복하고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면 수학과가 선호가 좀 될까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탈북자 수학자. 저 봤어요. 그거는 이렇게 보고 가고 싶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잘 안 드는.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과학자나 이공계열 직종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요 근래 찾아볼 수 없죠. 그러네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일본 영화는 엄청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수학자가 나와요. 수학 얘기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이 주인공 이름이 루트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보면 더 가기 싫어질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아주 그 뜻한 바 있어서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뜻한 바. 포장을 잘하셨네요. 뜻한 바는 게 나하고 안 맞구나. 언제쯤 얘기하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그런 점에서 아무튼 좀 정리 좀 하면 의대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 개개인 내지 학부모들의 어떤 문제로만 어떤 치환해서 바라보는 것은 되게 뭔가 어떤 책임을 다른 데 돌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반드시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닥토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